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될 거라곤 생각 못 했는데 시댁에서 있었던 일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정말 그동안 몸 부서져라 시모 밑에서 15년 동안 죽어라 일만 해왔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당연한 거였는데 항상 저에게 밥 먹듯이 했던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모가 가족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고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저는 시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동안 너희들이 회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충분히 잘 알고 있다. 솔직히 나는 집안의 기둥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힘들게 일궈온 회사도 무너지는 줄로만 알았어. 하지만 정말 서로가 위기를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안심이 되고 몸도 많이 약해져서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까 생각 중인데 오랜 시간 동안 너희들이 일하는 모습을 봐온 결과 내 자리를 물려받을 적임자를 결정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를 이끌어갈 경영자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적합하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단다. 당연히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한 가지만 본 것도 아닌 여러 가지 차질들을 확인하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불만은 제기하지 말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 뭐라고요? 지금 이 회사를 동생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저랑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몸담고 살았는지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너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많은 건 아니잖아. 그저 몸으로 때우는 일들만 주로 해왔고 네 동생이랑 막내 며느리는 대학도 나와서 금방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자질을 보고 판단한 거라고. 아무리 막내가 회사에 뛰어든 지 5년밖에 안 됐어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희들보다 더 현명한 판단과 함께 이 회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걸 보고 결정했는데 엄마 마음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보다 펜을 더 굴려봤으니 두말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 서방님한테 경영권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저희한테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회사는 저희 거라고 장남이 물려받아야 된다면서 무조건 대표 자리를 남편에게 넘겨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말들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저 일만 시키려고 생각하신 거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중요한 결정을 어머님 혼자 판단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버님과 함께 뛰어든 사업인데 당연히 회사에 경험이 많은 이이가 대표 자리에 앉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5년밖에 안 된 서방님이 대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무실에서 펜만 굴리는 거와 현장을 직접 뛰면서 안팎으로 쉬지 않고 두 발로 뛰어다닌 저희 남편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요.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형님, 너무 극대노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경영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어머님 말씀처럼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아직 이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대표 자리에 앉으려 해도 유식한 사람이 앉아야 무게감도 있고 회사에 대해 이미지도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아주버님은 어차피 고졸이잖아요. 대졸과 고졸은 하늘과 땅 차이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다른데 저희 회사 대표가 고졸이라는 걸 알면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은 물론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을 하게 될 고객들까지 전부 안 좋게 볼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이러니 몸으로 때우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막내 며느리가 하는 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너희들은 어차피 현장직에 어울리지. 사무실에 앉아서 펜 굴리는 건 적성에 맞지 않잖아. 그러니 대표직은 막내 아들이 물려받는 걸로 하도록 하자. 벌써 임원진들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반대하는 직원들 하나도 없으니까 조만간 대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니 그 전에 바쁜 일들은 전부 다 처리하고 이미 결정된 거 너희들도 좋게 받아들이거라. 아무것도 변화된 거 없다. 우리는 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가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남편이 아닌 시동생을 대표 자리에 앉히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시동생도 대표 자리에 앉길 원하고 있었네요. 남편은 더 이상 얼굴 붉히면서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지만 시모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남편도 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세상을 먼저 떠난 시부께서 회사의 경영을 배우라며 일찍부터 사회에 발을 들이게 하셨죠. 워낙 성격이 있으신 분이시라 남편은 시부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부와 함께 몸바쳐 키워왔던 자식 같은 회사를 동선애에게 물려준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기대했던 한마디인데 시모는 왜 그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의욕을 상실해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댁 식구들이 남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집안의 장남이라는 놈이 속이 그렇게 좁아 터져서 이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 엄마가 동생에게 대표직을 물려줬다 해도 엄연히 너는 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솔직히 이번 일을 통해서 형한테 실망 많이 했어. 내 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어떻게 회사에서 대놓고 티를 팍팍 낼 수 있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회사를 어떻게 해서든 키우려 하는데 형이 대표직을 받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정도로 행동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저번에도 분명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실 때도 됐잖아요.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모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영업도 안 나가시고 현장에서 일하실 의욕도 전혀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왜 높은 월급을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솔직히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받으시는 월급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이번 일도 있으니 삭감 처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서는 좀 조용히 하고 있으면 안 될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분위기 파악은 형님이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가 이제 회사 대표인 거 모르세요? 대표 말을 따라야 하는 거지. 직원이 일하기 싫어하는 티 팍팍 내고 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일하는 모습이 너무 형편없으니 무조건 삭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이제 대표잖아. 모든 건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된다고.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일하기 싫으면 때려치워라. 그나들 너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다. 동생한테 물려준 게 서운했어도 너희 아빠가 힘들게 이끌어온 회사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고 두 번 다시 나오지 말던지. 너 알아서 해라.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저를 대하실 수 있어요? 이제 회사도 자리가 잡혔으니 저는 필요 없다는 건가요? 동생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무실에만 박혀 있어서 펜만 굴리는 게 대표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한 게 어때서요? 지금까지 회사 운영하는데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겉모습만 중요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요. 내실부터 탄탄해야 회사가 오래 간다는 거 모르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보이는 태도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사람도 제 옆에서 15년을 넘게 회사에 몸바쳐 살아왔었다고요. 그런데 재수 씨는 회사에 와서 한 게 뭐가 있어요? 고작 직원들과 농담 따먹기 하고 커피 몇 잔 날라주는 것 말고는 사무실에서 손톱만 깎고 있잖아요. 뭘 얻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이 회사가 무너지게 하는 지름길이라고요. 누구보다 진심인 제가 대표 자리에 앉는 게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너 생각이잖아. 나는 그동안 너희가 일할 때 놀고 먹었니? 나도 회사 밥 지금까지 똑같이 먹었고 누구보다 돌아가는 상황 잘 알고 있다. 나는 막내가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고 전문적인 지식도 훨씬 많아서 결정을 내린 거야. 대표가 현장에 나가면 뭐해? 어차피 직원들이 전부 다 알아서 처리할 문제인데 여기 직원들도 최소 1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인데 그런 거 하나 모르려고? 대표는 두 발로 뛰는 게 아닌 뒤에서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대표의 역할인 거야. 일하기 싫으면 당장 때려치우거라. 일할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너희들 없어도 이 회사 잘만 굴러가니까 우리가 외원하면서 붙잡을 생각도 없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동생이 대표 자리에 앉는 게 그렇게 배 아프니? 대표가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야 직원들이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손가락으로 지시만 하면 분명 엄청난 리스크가 뒤따른다고요. 최소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많은 걸 알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잘 알고 계신 분이 대표 자리에 앉지 못하신 건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열정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무식하게 몸으로 때우는 건 먼 미래를 봤을 때 비전이 없다고요. 회사의 경영은 타고나야지만 가능한 거라고요. 어머님은 이 사람의 재능을 본 거고 아주버님은 한계를 본 거죠. 동서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목소리를 높였고 회사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들 때문에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가족 누구도 남편을 붙잡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서운했던 게 처음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가족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시모가 남편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시부의 뒤를 이을 사람이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어서 제가 내조를 잘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 옆에서 똑같이 일을 배웠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살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도 항상 남편 옆에 붙어 있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부도 남편이 있어서 안심이 된다며 걱정을 덜으실 정도였죠. 하지만 시동생은 정반대였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술과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여자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 항상 시동생만 보면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막장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를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경영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조금씩 일을 배워가면서 자리를 잡아갔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배우자를 잘 만나서 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었지 대표 자리에 앉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었다는 건 조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부부가 왔을 때 시동생은 대표 자리에 앉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런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서 남편은 아예 의욕 자체를 상실하게 된 거였죠.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시모의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으니까요. 거기에 더해 대놓고 무시하는 시모의 행동은 저희를 회사에서 이탈하게까지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회사에 발도 들이지 않았고 핸드폰의 전원도 꺼버린 상태였어요. 저도 남편 옆에 있는 동안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아 똑같이 핸드폰을 꺼버렸네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개인 시간을 보낸 적이 손에 꼽을 만큼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머리도 좀 식힐 겸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이유는 남편이 회사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며 갑자기 부탁을 하셨죠. 꼭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야 되겠니? 회사에서 너희들이 나가면 다른 직원들이 힘들어진다는 건 몰라? 전화는 왜 또 꺼놨어? 그래도 연락은 돼야 도움을 청할 거 아니야. 적어도 회사에서 나가려면 인수인계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분명 말씀드렸을 텐데요. 더 이상 회사에 미련 없고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행이나 다니면서 마음 편히 살려고요. 벌 만큼 벌었는데 저도 이제 보상 받아야죠. 대사안조한테 도움을 요청하셔봤자 저는 더 이상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감싸고 있는 대표인 동생한테 가서 해결하라고 하세요. 저희 가족은 오늘 떠나야 하거든요. 일정에 방해되니까 그만 돌아가 주시죠.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행동이야? 정말 갈 때까지 가겠다는 건 아니지? 인연까지 끊어버리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미련 없다니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인연 끊겠다는 말에 제가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이 사람 제발 그만 좀 괴롭히세요. 지금 상황에 어떻게 다시 회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왜 서방님만 감싸고 도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 뭘 원하시길래 상황을 이렇게까지 안 좋게 만드시는 건데요? 이 사람도 머리를 식힐 시간이 필요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 얼굴 뵙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요. 어차피 다시 회사에 들어가 봤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서방님이 사고친 거 뒤나 닦아주는 신세겠죠.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신 거 아닌가요? 그래, 며느리 네 말이 맞다. 큰 문제는 아니고 회사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걸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구나. 너희들이 골치 아픈 일 뒤처리해주는 담당이잖아? 대표가 가서 수습하는 건 이미지상 보기 안 좋잖니? 그러니 너희가 좀 나서줘라.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회사에 나올 때 저희는 조금도 관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회사를 원하신다면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면 어머님이 얻으실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으실 거예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머리채를 잡았어요. 남편이 급하게 시모와 저를 분리시켜줬지만 제 머리채를 잡는 순간 저도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들을 폭풍이 휘몰아칠 듯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는 제가 난리를 치자 당황하셨는지 꼬리를 내리시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자리를 피하셨어요. 시모가 다녀간 이후 저희 가족이 준비한 여행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미 기분이 상해버린 터라 일정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애들과 함께 바람 좀 쐬려고 했던 건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혼자서 밖으로 나와 차를 타고 회사를 향해 달려갔죠. 저희 부부가 그동안 노력했던 온갖 희생들에 대한 배신이라
더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한 뒤에 시댁 식구들이 있을 사무실에 발을 들였는데 대표실에서 동선혜와 시모가 서로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태까지 숨겨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리 잡으면 되는 거니까 엄마 말만 믿고 따라오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아까 내가 너희 형 집에 다녀왔는데 이미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더라. 더는 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보였다니까.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으니 그만 불안해하고 앞으로 네가 대표로서 회사를 잘 이끌어가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야. 직원들 대부분 근속 연수가 10년이 넘어가는데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엄마 말대로 제가 대표가 돼서 좋긴 한데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솔직히 대표 자리는 형이 어울리는데. 너는 누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네는 내 아들이 아니잖아. 그럼 엄마는 누구한테 대표 자리를 앉혀주고 싶겠어? 당연히 너한테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거야. 내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데 밑바닥 작업 튼튼하게 다져놨으니까 무너질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들이고 모르는 건 다른 직원들한테 배우면 되는 거야. 그런 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어차피 직원들도 가정이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네가 대표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 조금도 없으니까 안심하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나가자. 그 정도는 노력할 수 있는 거잖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이 사실을 알면 아주 까무러치겠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이런 사실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어요? 몇 년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실을 숨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을 텐데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은 이제 집에서 두 발 뻗고 푹 쉬세요. 저희가 그래도 회사밥 먹은 지 5년이나 됐잖아요. 그래, 너만 믿고 있으마. 똑 부러지는 막내 며느리 때문에 내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나도 이제 남은 인생 마음 편히 살아도 되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 좀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랑 서방님이 배다른 자식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분명 똑똑히 들었는데요. 이 사실을 그이는 모른다는 거네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실을 여태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럼 세상 떠나신 아버님도 이 사실을 모르시고 눈을 감으신 건가요? 이제 하나둘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대표 자리에 앉히려고 하셨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두 귀로 듣게 된 진실을 저희 남편에게 전부 다 발설하고 모든 걸 바로 잡겠습니다. 어머님이 몇 시간 전에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를 쳤던 것도 저희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려고 찾아오신 거였어요. 이 사실을 다른 직원들도 알고 있는 건가요? 당장 그이한테 전화해야겠네요. 제가 핸드폰을 꺼내들자 시모와 동선혜가 급하게 달려와 저를 붙잡았고 핸드폰을 뺏어들어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진실을 듣게 됐다며 저를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자 직원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더니 저희를 말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시모의 계획을 알게 된 저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사업장을 뒤엎으며 저에게 달려든 동서와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서로 앞뒤로 흔들며 머리가 한 움큼 빠질 정도로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렸네요. 한 직원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지 저희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도중에 남편이 급하게 회사로 찾아왔어요.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서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 치길래
제가 남편에게 시모와 동선애가 나눴던 대화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순간 입을 열지 못하게 동서가 제 입을 강타하게 되면서 그대로 쓰러져 입을 틀어막은 채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서는 저에게 입을 다물라며 쓰러져 있던 저에게 달려들었죠. 남편은 동서를 발로 밀친 뒤 일으켜 세웠는데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몰려와 맨정신인 상태에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에게 힘겹게 제가 들었던 진실들에 대해 전달해 주었죠. 시동생과 남편이 배다른 사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얼굴 표정이 무서울 정도로 굳어지고 있었어요.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도 충격이지만 시동생이 시부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 더 큰 충격이었죠. 그동안 남편이 살면서 시동생이 시부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양 어깨를 잡은 뒤 무슨 일을 꾸미는 거냐고 앞뒤로 흔들며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남편을 뒤돌려 세우더니 얼굴에 주먹을 날렸어요. 그리고 시모는 정체 모를 남자의 뒤로 숨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시부와 나이대가 비슷해 보였는데 처음 본 남자는 시동생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는 그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시모는 저희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난리를 쳐봤자 아무 소용없다. 어차피 끝난 일이고 너희들은 이미 퇴사 처리가 되었다고. 내가 인연 끊자고 했지? 이제 남남이니 더 이상 상관할 바 아니잖아? 거기에다가 너는 내 친아들도 아닌데 이제 와서 뭐 어쩌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동안 속았던 사람들이 멍청한 거지. 살아생전 너희 아빠가 회사에만 정신 팔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애를 임신했다는 걸 몰랐던 건데 누굴 탓하겠니? 아무래도 너희 친엄마에 대해 궁금하겠지. 그런데 이거 어쩌지? 이미 네가 아주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다. 나는 그 사람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었고 내가 빈자리를 꿰차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었지.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겠다는 이유를 대면서 너희 아빠와 재혼을 하게 된 거야. 그때부터 이중생활을 한 건데 너희 아빠는 그걸 전혀 모르고 있던 눈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도 편하게 속이며 살고 있었지. 이제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되지? 대충 알아먹었으면 이제 그만 내 회사에서 싹 다 물러가라.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말아라.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모와 시동생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두 눈에 엄청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하루 온종일 전화만 붙잡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부탁하는 것들을 도와주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나서 저희는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남편은 시부에게 그동안 물려받았던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들과 기술들로 똑같은 회사를 차렸고 한평생 같이 일해왔던 많은 사람들을 남편 쪽으로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에 따른 손해도 막대했었죠. 그런데 시모와 동선내외의 이력들이 거래처 사람들과 소속되어 있던 직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저희가 내쫓기게 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둘 모여들었고 시모의 회사에 있던 직원들도 저희 쪽으로 전부 이전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된다고 했지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회사는 결국 무너지게 되었고 간판만 달고 있는 빈 껍데기로 남게 되었죠.
시부는 남편에게 회사가 아닌 많은 거래처와 직원들에게 신뢰라는 재산을 남겨주신 거였어요. 저희를 돕겠다고 두 팔 걷어붙인 많은 분들 덕분에 남편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 정말 1억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삶을 이런 식으로 끝낼 거냐고. 네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이 지금 너 때문에 망했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연락을 하지 않는 거니? 세상 떠난 너희 아빠는 가족 간의 분열을 원하지 않을 거다. 가족 간의 분열은 당신이 자초한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받아줄 이유가 없죠. 당장 나가주세요. 유식한 자식이랑 며느리 데리고 있으신데 뭐가 문제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저희는 절대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잘난 가족들 데리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이미 저희 관계는 예전에 끝난 거라고요. 결국 시모는 사정사정하면서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판은 커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와 동서내외는 텅텅 비어버린 회사에 겉핥기식으로 배운 걸로 직원들을 새로 뽑아 억지로 운영을 하다가 빚만 떠안고 싹 다 알거지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시동생은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 인생을 막 살기 시작했고 동서는 그런 시동생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조금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모가 망하게 만든 시부의 회사를 남편이 다시 되찾아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희가 겪게 된 아픔은 엄청났고 지금도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정말 삶이 힘들어졌을 텐데 남편을 믿고 따라와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그 사람들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남편과 자식들 보며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바로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실 것 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으셨네요.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있는 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이 전부라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가 되어버리신 엄마 옆에는 제가 자리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엄마는 아빠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시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5년 전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이 동해바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아빠가 다리에 쥐가 나셨는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저희 아빠를 구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저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으로서 저와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장부터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편은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남자답고 아빠가 없어도 저희 가족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저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거 하나 보고 남편을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인성 또한 좋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췄으며 대기업에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던 거였습니다. 서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에 대해 실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불행은 평화로울 때 오는 거라고 어느 날 아빠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아빠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희 가족 모두 아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빠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셨어요. 가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깜빡하시거나 되물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는데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인 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된 거였죠.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셨던 아빠는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의사는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많이 걱정이 됐는지 치매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사왔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봐온 아빠는 모두가 모여있을 때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다만 제정신일 때 박서방한테 부탁 하나만 하지. 앞으로 내 딸과 자네 장모를 잘 부탁하네. 그래도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놓이고 아들 같아서 앞으로 나 대신 내가 가진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건 남자가 관리를 해야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 이번에 평생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125억짜리 건물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내 몸이 지금 이 상태인데 그 건물이 있어봤자 뭐하겠어? 자네는 일단 대기업을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눈이 트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 단순히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기 때문에 받아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 줄 수 있겠나? 나는 어차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자네는 나한테 그냥 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네를 믿고 맡기려 하는 거니 우리 가족들을 잘 좀 부탁하네. 장인어른, 저는 그 건물을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당연히 장모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장인어른 옆을 평생 지켜주신 분은 장모님이신데 고작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금액의 재산을 혼자서 가져간다는 건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이한테 건물을 넘겨도 될 것 같아?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 아무래도 나한테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잖아. 지금 그 건물을 박서방한테 넘기겠다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단순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가서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너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박서방이랑 어서 들어가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가 전화할게. 엄마의 안색은 어두웠고 아빠에게 상당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아빠 혼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오는 동안 아빠가 했던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아빠의 재산을 탐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며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 거라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문제를 시댁 집안에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이셨고 상당히 화가 많이 올라오신 목소리셨어요.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먼저 집에 들어와 계셨고 시모가 빨리 가까이 오라며 조급해 하셨네요. 그리곤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넌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돈어른께서 내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며?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옆에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아빠 멀쩡하세요. 지금 당장 넘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뿐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의논부터 하시고 저희와 다시 대화 나누기로 약속을 잡으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도 옆에서 어느 정도는 입김을 불어넣어줘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집안과 평범한 사이는 아니잖아. 사돈의 생명을 연장해준 은인이라고. 세상 떠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영정사진에 올라갈 뻔했던 사돈을 내 아들이 구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 목숨값이 정해져 있는 거 봤니? 아버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조만간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희 아빠의 재산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다고 했었는걸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부모님이 대화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어?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방금 좀 과장돼서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야. 이 문제가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둘만 생각하시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못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금도 반대한 적 없었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환영했었다. 그것뿐이야. 시집살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이 매년마다 명절 때며 김장날 다른 집안들은 때 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나는 너한테 쓸데없이 노동 같은 건 조금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했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너무 서운하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돈어른의 재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마디도 거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었는데 전날에 네가 보인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다며 쓴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셨어요. 저 또한 처음 겪어보는 시부모님의 화난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더군다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저를 안 좋게 설명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우가 왜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부르셨는지 서둘러 문을 열어주라며 다그치셨네요. 새언니, 제가 이 문제로 여기까지 달려와야겠어요? 제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무작정 오빠 집으로 달려왔겠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언니 아버님께서 저희 오빠한테 125억이나 되는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변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같으면 무조건 새언니가 저희 오빠한테 재산을 넘겨주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누구예요? 새언니 아버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제가 새언니 입장이었다면 아빠를 구해드린 값으로 100억이 아닌 1000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는 결정적으로 그 순간 망설였다는 거고 저희 오빠를 대신해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125억짜리 건물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데 당연하게 받는 게 예의상 맞는 거예요? 일단 한 발 빼고 거절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럼 언니 아버님께서 다시 오빠한테 건물을 가져가라고 하셨을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야 그림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인정하죠? 아가씨, 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엄마는 신중하고 싶으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때의 고마움을 잊어버리셨다는 건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언니한테 조금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오빠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명의가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신우가 찾아온 이유도 똑같았어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지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저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었고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상태라 수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댁 식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다가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점차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다시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 건물을 처분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것뿐이겠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사돈어른의 결정으로 가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겠지. 앞으로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함께해야 될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은 인생 즐기다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사돈어른께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 아들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라. 우리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사돈어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해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다 할 얘기를 해준 건 아직 없으세요. 어머님께서도 저희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조만간 부모님 얼굴 뵈러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녀오고 나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게 타일러서 최대한 하루빨리 아빠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의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렇게까지 돌변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신 뒤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냉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주려 가까이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도대체 왜 시부모님께 얘기한 거야?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을 하셔서 많이 당황했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나한테 건물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 좀 서운하긴 했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일단 장인어른 댁에 이번에 다시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자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건물을 꼭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친정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가 간 이후에 두 분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신 엄마한테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자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원했고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상태셨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좋았던 부부 금실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까지는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기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엄마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장인어른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요양원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럴 때 장모님께서 감당하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만약 장인어른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된다면 그땐 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내 몸이 힘들면 사랑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지금 현재 갑자기 혼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우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전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요양원에 안 모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싫다고 했으면 그만인 거지. 나는 이이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자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는구만. 그런 성격 당장 고치게. 제 성격이 어때서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엔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장인어른,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은 내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건 없던 일로 결정을 받네. 내가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건물을 넘길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 말한 건 잊어주고 앞으로 내 딸한테만 집중해주게.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가서 괜히 미안하게 됐네.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전화가 왔거든. 박서방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넘겨주라면서 얼마 전에 너희 집에 갔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차 싶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니 더는 이 문제로 신경 쓰지 말게. 내가 내 딸과 자네 목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문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한마디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거고 아빠도 엄마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았어요. 대화 중간중간에도 아빠의 치매 증상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빠의 고집은 엄마와 제가 절대 꺾지 못했고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가족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조금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일부러 건들지 않았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잠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듯 보였죠. 그런데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저희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증상이 악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부터 치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를 알아보기 힘드실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상태셨어요. 누구는 치매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빠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요양원에선 집에서 모시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를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입에서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한마디에 저희는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녹음해 두었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며 아빠의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된 파일로는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없다며 얘기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어이가 없었고 엄마는 남편에게 녹음된 파일을 당장 지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저희 아들한테 화를 내세요? 모든 결정은 사돈어른께서 하셨는걸요?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확인해보면 되는 문제이니 너무 화부터 내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죠. 사돈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아시는 사돈은 그럼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사돈어른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잠깐 들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들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오늘은 따로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또한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결국 몸살에 걸리셨고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하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발 행동을 하셨는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곤 서둘러 요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아빠를 찾지 못하자 저희는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의 행방을 알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달리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저희는 병원에 도착해 아빠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아빠는 너무 큰 사고로 인해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네요. 뒤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병원으로 와주었고 남편이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시작이 되면서 조문객이 없던 늦은 새벽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아빠의 125억짜리 건물이 남편에게 간다며 시부모님은 기뻐 날뛰시며 장례식장에서 잔치라도 벌이는 듯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와 엄마는 넋이 나간 상태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시부모님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술판을 벌이고 있던 상을 뒤엎으며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붉히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면서 저희 엄마한테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의 음성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남편에게 125억의 건물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유언이었고 저와 엄마는 촬영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언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그동안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 촬영된 영상을 보면 1명 이상의 증인인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고 연도부터 날짜까지 전부터 장인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혈역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당신이 전부 꾸민 짓이지? 아빠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런 걸 촬영했을 리 없다고. 엄마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시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빈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빈소에서 들려오길래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확인을 하자 신우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영상과 똑같은 유언의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저보다 늦게 걸어온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신우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길래 제가 먼저 술 취한 신우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급하게 빼서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똑바로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 오늘밖에 시간 없다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만 읽으면 된다고요. 노인네가 글씨 하나 못 읽어서 되겠어?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는 조금도 친하지 않게 잘 편집해서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만들라고. 편집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작업을 맞춰야 할 거야. 125억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장인어른, 다시 똑바로 읽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앉아요. 제가 이번 일만 끝나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신 충주 고향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엄마, 장인어른 가시잖아. 빨리 붙잡아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그 틈을 노려 아빠에게 억지로 유언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환경이 무서웠는지 요양병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요양원 밖으로 나간 아빠는 버스와 사고가 나게 되신 거였죠. 신우는 이런 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만취가 된 모습을 하고 굳게 닫혀있는 빈소문 앞에서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 전부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를 구해줬던 남편이 재산 때문에 아빠를 세상 떠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를 구해줬었던 그때의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단순 사고였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희 가족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거짓 유언을 꾸미려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너무 크네요. 엄마와 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정말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해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상황이 흘러갈지 저도 알지 못했었지만 아마 남편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게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겠죠. 어느 날 남편이 불만 한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뭘 잘못 먹은 줄 알았어요. 평소 때와 다른 모습의 남편이 낯설게 다가와서 당황하고 있었죠. 항상 퇴근을 제가 1시간 먼저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저녁을 차리면 시간 맞춰서 식사를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따라 맥주 한잔 하고 싶다며 일반 치킨이 아닌
도로에서 파는 훈제 바비큐 치킨 있잖아요. 그걸 먹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매일같이 도로 한편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훈제 바비큐 치킨 차량이 그날따라 없었습니다. 남편은 퇴근 준비 때문에 전화를 안 받고 저는 근처에 다른 곳에도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몇 군데 돌아다녔는데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화는 계속해서 받지 않길래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치킨을 배달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길래 오자마자 상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전화는 왜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알아? 당신이 먹고 싶다던 치킨이 오늘따라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치킨 배달 시킬까? 그래서 빈손으로 그냥 집에 들어온 거야? 근처에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사왔어야지. 내가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긴 했는데 이런 건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귀찮았어? 다른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데 나 퇴근 시간대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만 박혀 있었던 거야?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야 할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차 신혼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중엔 안 봐도 눈에 훤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도 퇴근하자마자 당신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동네에 있을 만한 곳은 전부 다 뒤졌는데 그리고 다른 지역에 어디 있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사와?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억지를 부려도 정도껏 해야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당신이 부탁해서 계속 움직였다고. 다른 날 보이면 그때 사면 되잖아. 됐어. 오늘은 그냥 친구들이랑 나가서 술 한잔하고 들어올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던지 밥을 해서 먹던지 알아서 해. 늦게 들어올 거니까 쓸데없이 전화하지 말고. 이럴 때 보면 하는 행동들이 너무 답답하다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을 위해 퇴근하자마자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그런 고생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면서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루를 보내는 시간 중에 저녁 시간에 잠깐 보는 얼굴 좋게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술 한잔하러 나가겠다는 말에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던 알아서 밥을 해 먹으라는 남편의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제 생각과 의견은 조금도 물어보려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해버리고 나가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이때부터 남편의 행동들은 저를 점점 더 스트레스 받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는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술이 가득으로 취해서는 집에 들어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뻗어서 누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마음이 풀리지 않은 저는 처음으로 각방을 사용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다툼일지도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고 피곤해서 힘겹게 눈을 떴는데 저를 발로 툭툭 치며 일어나라고 하더니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당장 주방으로 가라며 화를 냈어요. 정말 어제도 그렇고 오늘 당신 뭐 하는 거야? 내 성격 시험하는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싸우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해줬잖아. 그럼 내가 술에 잔뜩 취해서 집으로 들어왔으면 아침 출근 전에 뭘 준비해야 되겠어? 나한테 미안하면 해장국이라도 만들어서 아침상을 차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내 말이 틀렸어? 어제 그런 식으로 나가놓고서 자리를 피해준 거라고? 오히려 싸움을 더 부추긴 거 몰라? 왜 당신만 생각하는 건데? 내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냐고. 어제 몇 시에 들어왔는지 알아?
새벽 4시에 집에 기어 들어와 놓고 그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린 나한테 미안하지는 않아?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아침상 봐달라고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침부터 목소리 높여서 싸우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그만하자. 나는 어제 당신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끝까지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나와의 관계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을 거야. 알겠어?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이랑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돼.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야? 아침부터 짜증나서 오늘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 연락도 받지 않을 거니까 전화도 하지 마.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정말 길거리에 있는 치킨 안 사왔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게 싸울 문제냐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솔직하게 털어놓으라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얼굴 붉히면서 있을 건데.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남편은 아무 이유 없이 제가 싫다며 집 밖으로 나갔어요. 이틀 연속으로 제 혼을 쏙 빼놓은 남편에게 너무 화가 치밀었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에 어제보다 더 큰 실망을 가지게 되었네요.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루빨리 관계 회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해서 받지 않고 있었어요. 연락을 안 받으니 답답하기만 했었고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크게 싸워본 적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들어갔는지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죠. 어쩔 수 없이 전날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서둘러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안 좋은 관계를 시모가 회복시켜주길 기대하며 급하게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과 가라앉은 분위기는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았죠. 너도 참 속이 좁다. 결혼 생활 2년이나 했으면 서로에 대해 어느 정도 성격을 파악하고 있을 텐데 상황을 이런 식으로까지 만들어? 네가 여자 아니니? 그럼 대충 눈치껏 행동해서 내 아들 마음을 풀어줄 생각을 해야지. 술 먹고 온다고 분명 얘기하고 나갔으면 해장국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놔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네가 100번 잘못했구먼. 내 아들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했었니? 아니잖아. 오죽했으면 너한테 부탁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런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는 건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딱 그 정도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 내 아들이 너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했겠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러 나갔는데 네가 그런 마음 어느 정도 헤아려 줬다면 당연히 미안해서라도 해장국을 준비해 놨었겠지. 그런데 방에 들어가 퍼질러 자고 있었다며? 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내 아들한테 사과해라.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 안 좋은 상황이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각자 서운하고 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풀어야지. 그래야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이혼할 건 아니잖아? 엄마, 내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알아? 솔직히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미리 한상 차려놨을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물 한 잔 내어주지 않더라고. 각번까지 사용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뭘 바라겠어? 저 표정 봐봐.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해 못한다는 표정을 보이고 있잖아. 사과받긴 글렀다니까. 당신이 나를 아주 잘 알고 있네. 어머님, 제가 왜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건데요. 저도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고 들어온 건데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지 않았다고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먹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자기가 사서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자인 제가 지리도 잘 모르는데 어디가 어딘 줄 알고 길거리에서 파는 치킨을 사가지고 오겠어요? 어머님 아들이라고 해도 감쌀 걸 감싸야죠.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문제인데 제가 먼저 손을 벌리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네요. 더 이상 할 말 없을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더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서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오히려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겠다. 당신이 어머님 댁에서 지낸다고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나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할 것 같아. 치킨 한 마리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만든 당신에게 정말 너무 실망했어. 저는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도 문제였지만 자기 아들만 감싸고 도는 시모도 상당히 큰 문제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따라오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조차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제가 정말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걸 양보하고 깊이 생각을 해봐도 잘못한 건 전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왜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상태라 남편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기 전까지 봐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네요. 결국 하루 이틀이 지나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남편은 전화조차 없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부모님께 진지하게 털어놨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되신 부모님은 당연히 어이없어 하셨죠. 사위의 행동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걸 인지하셨고 제가 머리 숙여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는 거라며 절대 먼저 손을 내밀지 말라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한다며 봐주는 건 오히려 2번, 3번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셨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친구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을 털어놨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그런 행동을 보일 시 국물도 없다며 제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친구들이 더 흥분하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뿌리 뽑고자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하러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걸 저에게 흔들고 있었어요. 여기에 찍혀있는 내용 뭐야? 당신 언제 내 카드에 손을 댄 거야? 여기에 왜 진료비 2만 원이 찍혀있는 건데? 지금 그게 궁금해서 한 달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온 거야? 저번 달에 내가 지갑 어디에 뒀는지 몰라. 일단 당신 카드로 우리 엄마 진료비 결제해 드린 거잖아.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건데? 월 180이나 벌면서 내 카드로 결제했다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내 카드로 굳이 결제를 했어야 돼? 장모님은 돈이 없으셔? 그거 얼마나 된다고? 사이 카드로 긁어야 속이 후련하시대? 당신 정말 웃긴다.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우리 엄마 왔다고 일단 당신 카드로 사용하라며. 그래서 그렇게 한 거잖아. 이번엔 트집 잡을 게 없어서 당신 카드로 엄마 병원 진료비 2만 원 결제했다고 또다시 싸움을 거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고 싶어서 괜한 걸로 트집 잡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자고.
어디서 남편이 얘기하는데 소리를 질러?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나한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않았나 봐.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지 냉장고에 음식도 한가득이던데 자기 돈은 엄청 아끼고 사용하지 않으려 하면서 나 없으니까 혼자 먹고 싶은 건 죄다 사놨더라. 하기야 진료비도 내 카드로 긁을 정도면 말 다 했지. 솔직히 장모님 오셔서 얻어먹고 가시기만 하지 나한테 뭘 해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래서 나도 장모님한테 진료비 2만 원 들어간 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당장 2만 원 토해내. 그리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고? 당신 일하는 거 힘들까봐 때 되면 보약해주고 주말에 쉬지도 않으시고 집에 와서 온갖 음식들 해주셨는데 그런 건 조금도 감사하지 않은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쏟아 부은 돈만 몇백이야. 그런데 꼴랑 2만 원 진료비 결제했다고 그걸 지금 토해내라고? 혹시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다른 여자 생겼니? 그래서 괜한 것들로 트집 잡아서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그만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매번 그랬다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러는 건데? 정말 갈 때까지 가고 싶은 거니? 나는 너랑 같이 살지 못할 것 같다.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는 당신 같은 속 좁은 여자랑 함께하고 싶지 않아. 모든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여자를 원할 뿐이야.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괜히 당신이랑 살겠다고 고집 부려서는 내 삶이 정말 꼬여버렸어. 엄마는 일하는 여자보다 집안 살림만 잘하는 여자를 원하셨거든. 일하는 여자들은 돈 좀 번다고 자기 남편 잡아먹으려 든다고 배운 거 없이 가사만 열심히 하는 그런 여자들이 거분거분하고 남편을 하늘보기같이 한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더라. 이제 나도 그런 순종적인 여자 찾아보려고. 뭐만 하면 잘잘못 따지려 드는 당신과는 절대 못 살겠소. 여기 이혼 서류 준비했으니까 서명하고 내일 법정에서 만나는 걸로 하자.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 정신 나간 남편이 저에게 이혼하자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어요. 저와는 성격이 조금도 맞지 않는다며 틱소리하지 않고 고분고분한 여자를 원한다고 새 삶을 찾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이나마 삶의 보탬이 되고자 저도 힘들게 일을 하는 거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온갖 살림 저 혼자 다 하는데 그런 걸 고마워하지 않는 남편에게 저 또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거기에다가 여행 갈 때 사용하는 캐리어도 미리 꺼내놓고 자기 집이라며 짐 싸서 나가라고 캐리어를 발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고 짐을 싸려고 캐리어를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드 명세서로 제 뺨을 후려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당신한테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는 건데? 당신의 태도가 나를 미치게 만들고 있는데 왜 나만 용서를 구하길 바라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어. 집안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당신을 보면서도 나보다 밖에서 더 고생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내가 한 번 더 움직였다고. 그런 건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과는 나도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짐 싸서 나가려고 한 건데 뭐 잘못됐어? 나한테 미련이라도 있는 거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용서해 준다고? 이미 내 얼굴에 손을 올렸는데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내 얼굴에 손을 댄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법적으로 물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2번 다시 엮이지 말자.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방에 들어가 대충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너무 괴로워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혼 문제 때문에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지만 끝내 이혼은 쉽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손을 댄 부분을 더해 이혼 위자료를 더 받게 되었지만 그건 저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받은 배신과 실망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남겨준 상태였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완전한 난남이 되어버린 저희는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느 정도 삶에 적응이 되었고 남편은 제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저희 부모님 집에 찾아왔어요. 무턱대고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길래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저와 마주한 남편은 많이 변해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췌해 보이는 모습과 그늘진 얼굴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네요. 우리는 이제 볼 일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온 거야? 당신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 줬으면 좋겠는데? 뭐가 됐든 나는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정말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된 거야. 그러니 한 번만 도와줘. 우리가 그동안 함께했던 옛 추억들이 있잖아. 그걸 봐서라도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한 500만 원 빌려줄 수 없을까? 내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사람 한 번 구해준다 생각하고 딱 한 번만 도와줘. 부탁이야. 500만 원? 내가 왜 그 큰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거지? 당신 부모님도 계신데 왜 나한테 와서 구걸을 하는지 모르겠네.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당신이 떠나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유가 어찌됐든 자네는 내 딸과 이혼을 했고 이제 남남이 되었는데 이렇게 찾아오는 건 분명 잘못된 거니 그만 돌아가 주게. 남편은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 외국인 노동자와 눈이 맞은 듯 했어요. 한국말도 곧잘했고 대화가 어느 정도 통하니 둘이서 꽤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고분고분한 여자라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둘러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말렸지만 워낙 자기 남편을 떠받드는 모습에 홀딱 취해버려서 무턱대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시부모님은 외국인 며느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항상 온갖 안 좋은 말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가 임신한 걸 알게 되면서 해외에 있는 부모님을 그리워하길래 전 남편은 바쁜 일 때문에 가지 못해 일단 여자부터 해외로 보낸 뒤 뒤따라 가려 했는데 시부모님도 관광시켜주고 싶다며 여자가 함께 모시고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까지 전혀 몰랐던 전 남편은 시부모님도 함께 갔으니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 도착했으면 바로 연락이 와야 하는데 전화 한 통 없길래 몇 번이고 전 남편이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급하게 외국인 여자가 살고 있는 해외로 출발하려고 준비하려는데
남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전부 다 외국인 여자가 가지고 도망갔다는 걸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은 남편에게 해외로 가지 말라며 위험하다는 말을 전해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마음 졸이며 연락 두절된 부모님과 그 여자의 행방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돈만 날릴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해서 큰 결심을 하고 그 여자가 사는 집을 찾아가기 위해 해외로 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왔는데 해외로 잠적한 외국인 여자였고 시부모님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돈을 달라고 요구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며 저에게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분명 상황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도와줄 수 없다는 아빠의 말에 전 남편은 결국 이성을 잃어버렸고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전 남편은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도중 저희 집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전 남편을 힘으로 제압을 했네요.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와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저녁 약속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죠. 저와 만나고 있던 그 사람은 저희 회사의 전담 보안 요원으로 상당히 듬직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회사의 보안 관련된 일들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자 많이 놀란 듯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길래 전 남편에게 들었던 내용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밖으로 내쫓으며 자신의 주머니를 이리저리 뒤지더니 무언가를 놓고 왔는지 저에게 줬던 명함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받았던 명함을 다시 전달했고 전 남편은 명함을 전달받은 뒤 즉각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전 남편을 보며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그쪽에 어떤 사정이 있던 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남편이라고 해서 집안에서 난리를 치는 모습은 제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 저는 신영 씨 집안의 전담 보안 요원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명함에 있는 전화번호로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얼굴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너는 이 남자랑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너도 분명 나랑 똑같이 당하게 될 거라고. 내가 절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만 모든 걸 잃을 순 없다고.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두고 보자.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어. 전 남편은 눈이 뒤집힌 채 난리를 친 뒤 급하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람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더 큰 일이 일어났을지도 모를 상황이었어요. 이미 전 남편은 갈 때까지 가버린 사람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매일같이 퇴근하면 저희 집에 찾아와 저녁 늦게까지 함께 있어주고 돌아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무조건 달려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정말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네요. 경찰에게도 미리 얘기를 해둔 상황이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와 인연을 맺는다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게 되었네요. 전 시부모님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 안타깝지만 전 남편이 자초한 일이니 어쩌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